실험 쪽에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필요성이 나옵니다. 자, 거기 나오죠. 양적 질적으로 팽창하는 보건의료 분야의 자원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효율적으로 관리. 왜? 필요한 사람에게 그 진료를 보게 해줘야 돼. 그래서 의료 제공자나 소비자, 국가 모두에게 적절한 전달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거 저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개발하진 않았겠죠. 선진국에서 하는 시스템을 받아들였겠지만 소소한 건강 문제는 의용급,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에서 해결하려. 이게 바로 1차 진료기관이죠. 그래서 거기서 만약 당신이 해결이 안 되면, 근데 그 1차 진료기관에서 해결되는 게 70에서 80%인 거 아세요? 10명 중에 7, 8명은 동네 병원에서 해결 가능해요. 해결 가능해요. 나머지 20 내지 30%가 의용급에 있는 의사가 보기에 당신은 여기 개인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병원으로 가세요. 그래서 병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소비자, 국가 모두에게 적당한 전달 체계가 바로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확립이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럼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왜 만들어졌을까? 요인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하세요. 가, 의료기술의 향상. 나, 의료 인력의 전문화와 고급화 추세. 그 다음에 그 뒤로 가세요. 84쪽. 다, 의료시설과 인력의 불균형적 분포. 이거는 내가 얘기했습니다. 서울에, 안산에, 경기도의 큰 도시에는 빌딩 하나가 병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빌딩 하나가. 여러분들 중앙역 가면은 2층에 산부인과, 3층에 피부과, 4층에 이비인후과, 5층에 정형외과 다 빌딩에 있는데, 그러면 시골에 가면 어떠냐? 병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어느 정도 열악하냐면 산모가 산정관리 받으려면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야 돼. 잘못되면 아기도 길에서 날 수가 있어. 그런 시스템으로 의료기관이 모여있는 데는 많이 모여있고 없는 데는 없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죠. 보건진료소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옹진군의 섬지방이다. 그 섬 안에 의사가 하나도 없잖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제3자 지불제도의 도입 확산이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의료비를 직접 환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환자가 진료를 받으면 그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료기관을 마치 쇼핑하듯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의료 쇼핑이라고 그럽니다. 의료 쇼핑.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감기 걸렸어. 그러면 내가 내 돈 주고 가면 가정의학과 가서 검진받고 약을 하나 타와. 근데 어떤 짓을 하는 사람이 있냐면 같은 질병 가지고도 A병원 가서 얘기하고 약을 타오고 또 딴 병원 가서도 검진을 받고 이런 오버하는 과잉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자기가 갈 때마다 돈을 많이 내면 그런 짓을 못하죠.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갈 때는 3,000원만 내면 돼. 병원 두 군데 가봤자 6,000원이면 돼. 그렇지만 그 3,000원이 다 진료비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는 자기 부담금이에요. 나머지는 병원 측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자기네한테 오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3,000원이 진료비 전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닌데도 여러 병원을 리얼하게 말하면 한 가지 질병으로 5군데 들르는 환자도 있다는 거야. 그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강보험공단의 재원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가 뭐냐 하면 의료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의료보험 인구나 질병 양상이 변화되면서 의료 수요가 급증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실손보험에서 한방간호에서 지급하는 것의 퍼센테이지가 점점 줄고 있어요. 실손보험 처음에는 100% 줬어요. 내가 도수 치료하느냐고 10만 원 썼다. 그러면 10만 원 다 줬죠. 그러니까 병원은 과잉이야. 도수 치료 안 해도 되는 환자에게 도수 치료하라고 권합니다. 의사가. 왜? 환자는 부담 없이 공짜로 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점점 한방간호는요 100% 안 줘요. 90, 80 지금 내려가는 중이에요. 네가 10군데 가면서 물리치료 했다면 너 실손비로 하루에 수십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안 된다. 한방간호는 줄인다. 그래서 점점 줄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친절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거는 실손보험에서 100%는 안 나옵니다. 얘기를 해줘야 내가 몇만 원 내야 되는구나. 공짜인 줄 알았는데 진료받고 내가 청구만 하면 통장으로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리고 과잉 진료를 그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도요. 상식적으로 안 사는 사람도 많아요. 별로 많이 안 아픈데 교통사고 났다고 별 증상도 없는데 무조건 가서 병원에 누워서 일주일여를 누워있으면서 보상받고 보험료 입원당 받고 그거를 병원에서 뭐라고 그래? 뭐라고 불러? 들어봤어? 그런 환자를 병원에서 뭐라고 부르나요? 나이롱 환자. 나이롱 환자. 그리고 저녁이면 슬그머니 입원했으니까 병원에서 잠자야 되는데 슬그머니 빠져나가서 딴짓하고 집에 가서 외박하고. 그럼 왜 입원을 해? 통원 치료하면 됐지. 그래서 필요 없는 그런 일 때문에 급습을 하잖아. 한방병원에 가끔 급습합니다. 감사 나옵니다. 자, 환자 지금 10명이라고 그랬죠? 지금 잠자는 환자 몇 호에 있습니까? 없어. 한방병원 맞은편에서 족발 듣고 계셔. 응? 소주 한 병 앞에 놓고. 그런 일이 다반사라는 거를 저는 얻어 듣고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죠. 자기가 족발 먹고 소주 마실 정도 체력이면 퇴원해야지. 왜 한방병원에서 베드 차지하고 그 실손보험 타고 그러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 듣고 궁금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은 백수냐? 일도 안 하냐? 왜 한방병원에서 열흘 보름 누워있냐? 그게 더 많이 번다는 거야.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그런 어떤 썩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 선생님은 바빠서 못 가고 있어요. 바빠서.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보험 사기가 생기는 거야. 재미 들여서. 다음에는 우리가 좀 세게 부딪혀가지고 청구도 많이 하고 병원에 한 달 입원해 있자. 자, 우리 온 가족 같이 타고 가다가 한번 부딪혀보자. 그게 보험 사기 아니야. 그럼 온 가족이 이제 한방병원에 살림 차리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마가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성인 제고가 있고, 그 다음에 바가 의료비 급증.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지금 의료비 급증이.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세금이에요. 우리가 낸 거예요. 그 4대 보험 내는 사람이 열심히 건강보험 내면 그런 어이없는 백수들이 가서 병원에서 쓰고 있어. 누워서. 이거 고쳐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 골치 아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자세히 설명합니다. 앞으로 갑시다. 1번 보건의료 전달이 대두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 의료기술의 향상. 그래서 네 번째 줄 주세요. 기술 발달은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의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근데 급격히 증가하는 의료기술 개발은 비용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자 봅시다.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으면 산후조리원에서 2주 정도 아기도 돌봐주고 산모도 몸을 추스리고 영양관리도 하면서 머물러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산후조리원에 한방 교실이 있어. 한방 한의 선생님이 와서 산후조리원에 산모들 진맥한 다음에 보약 지어줘.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에 피부관리실이 있어. 피부관리실. 물론 좋죠. 조리원 입원한 김에 조리원에 있는 김에 피부관리 좋습니다. 그거를 엄청나게 고가수가로 코스로 마사지를 해줘. 그런 여러 가지들이 결국은 모든 수가 향상, 물론 피부 클리닉은 개인 부담인 거 알고 있지만 그런 필요하지 않은 의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의료기술이 발달하는 건 좋은데 의료비가 올라가는 거죠. 자, 거기 보세요. 의료기술 개발은 비용 측면에서 부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되도록이면 의료 수가를 높이 매기고자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번에 의료 인력의 전문화. 그리고 오른쪽에 뭐라고 그랬어? 사람들이 좀 더 고급된 의료를 원한다는 겁니다. 베이직한 의료, 기본 의료만으로도 치유될 수 있는 거에다가 추가로 자꾸 뭘 하라 그런다는 거죠. 아까 내가 도수치료 얘기했죠? 옛날에 특집으로 나왔잖아. 방송에 도수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한테 의사가 도수치료를 권해서 오히려 척추장애가 생겼대요. 도수치료가 굉장히 그게 파워풀하게 해주는 거라면요. 근데 오히려 디스크를 건드려서 없던 병을 있게 만들었다는 거야.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내가 하면 선생님은 의사에게 불신감을 유도하는 강의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판단하기에 불필요한 의료를 자꾸 권하면 저것이 가장 필요한가를 알아보고 해야 되는 거고요. 환자는 또 무슨 마음인지 알아? 나 도수치료해도 실손에서 다 나오는데 뭐 그냥 하지 뭐. 이것도 문제고요. 과잉진료 문제와 전문화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같이 말하자면 합병해서 생기는 거죠. 자, 봅시다. 셋째 줄 보세요. 셋째 줄. 전문화된 인력일수록 그에 맞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곳에서 전문 영역에 맞는 적합한 의료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런 것이 낭비라는 거야. 낭비. 불필요한 거를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문제, 의료 전달 체계가 그래서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 제압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감기로 대학병원 온 사람은 진료비 2만 원 받으면 안 와요. 우리 동네에서 3천 원이면 주사 한 대 맞고 약 처방 선생님이 3일치 해주는데 약값도 별로 안 드는데 대학병원 갔더니 감기라 그러면서 2만 원 내래 진료비를. 그러면 안 가죠. 근데 지금 10,000원 정도인 걸로 제가 알거든요. 대학병원 진료비가 3배 정도, 5배로 올려야 돼. 5배로. 그래야지 쓸데없는 병으로 가서 내가 대학병원에 갈 필요가 없구나.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감기 환자가 진료를 받는 동안 진짜 더 위중한 환자가 진료를 받느냐고 시간을 지체해. 그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비싼 거 좋아하잖아. 명품 좋아하고. 대학병원 매니아들 많아요. 구비구비 지방에서 KTX 타고 서울로 진료 오는 사람 많아요. 저 들은 바가 있어요. 부산에 사는 분이 치과 치료를 왜 서울 와서 해? 근데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 다 노인네야. 주로 노인네가 자랑하려고. 나 서울의 몬 대학병원에서 치료한 이빨이야. 아마 웃을 때 더 크게 웃지 않을까? 이빨 보여주려고. 그런 이상한 분들이 또 많아요. 마치 무슨 나는 빅5 서울병원에 다닌다.
삼성서울, 현대아산, 현대세브란스, 강남성모, 서울대학병원만 다닌다 나는 시간과 돈을 들여서 나는 그렇게 나의 의료 그거를 많이 투자한다 그런 생각 가진 사람 많아요. 동네 병원에서 해결될 문제를 차 가지고 올라가서 하루 종일 하는 거지. 그러니까 1박 2일로 부산에서 치과 서울로 다닌다는 분 그 얘기 듣고 제가 깜놀했잖아. 부산이 못돼서 우리나라 두 번째 대도시면 있는 치과 없는 치과 다 많은데 왜 그걸 두고 서울에 고속 타고 와서 치과 진료하고 고속 타고 내려가고 그것도 바쁜 며느리 집에 1박 2일로 그런 요상한 시아버지가 계신답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시설과 인력의 불균형 분포 거기 지금 다 해보세요. 첫째, 인구의 도시 집중.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인구가 많은 곳에 있는 거죠. 인구가 많은 곳에 있죠. 쭉 내려와. 셋째 줄에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는 선진국 못지않은 시설 규모와 기술을 자랑하지만 농촌 지역의 양적 질적인 면모는 크게 떨어져 있다. 자, 절치십시다. 영국이나 스웨덴 등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지역적으로 체계화된 시설과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사들이 과연 인구 10만인 도시에 가서 개업을 하겠어? 여러분 이름 개업하겠어? 내가 의과대학 6년 나오고 전문의 몇 년 하고 전문의 시험에 붙어서 전문의를 땄는데 인구 10만인 도시에 가서 개업을 하면 수익이 나겠어요? 안 나죠. 안 납니다. 그 페이닥터라 그래서 자기가 개업하지 않고 병원에 속해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페이가 대도시일수록 저렴해요. 대도시일수록 싸요.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500이다. 경기도에서 800이다. 그러면 강원도나 충청도 깡초는 1000이야. 그래도 안 가요. 왜 안 갈까? 내가 한번 얘기했지. 의사가 가고 싶어 해도 나는 시골에 가서 봉사하고 싶다. 슈바이처 박사처럼 없는 사람들 의사 없는 지역에서 해주고 싶다 해도 누가 안 쫓아가? 마누라가 안 쫓아가죠. 남편이 강원도 깡촌에 가서 병원 개업한다는데 좋아요. 그리고 쫓아가는 와이프가 몇 명이나 될지 생각 한번 해봐. 자, 그 다음에 라번이 나옵니다. 제3자 지불제도의 도입 확산. 이거는 뭐냐 하면 셋째 줄 보세요. 건강인이 질병 예방 차원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됐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평범한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극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있어. 그게 건강염려증이야. 건강염려증. 어디서 얘기 들었는데 폐암이 기침이 난대. 감기 걸려서 기침 나는데 엑스레이 찍으러 가. 달려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A병원 가서 검진해보면 이상이 없어. 그러면 이럽니다. 아, 그 병원 오진일지도 몰라. B병원 갑니다. B병원에서 검진했는데 정상이야. 아, 그러면 더 큰 병원 한 번 더 가볼까?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병 예방 차원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되고 질병 상태나 의료비를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양상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심한 질병이 아닌 거 알면서도 큰 병원 찾아가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번으로 가세요. 마번으로 가세요.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제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의료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의료보험, 우리가 말하는 건강보험이죠. 건강보험, 인구구조나 질병 양상 변화, 건강권에 대한 인식 증대. 이게 무슨 소리야? 건강권에 대한 인식 증대는 이제는 나라 국민들이 건강보험을 혜택을 주고
잘 살게 되고 경제력이 늘어나면서 건강의 권리를 주장해. 나라에서 해줘야지. 해마다 근데 우리 건강보험에서 주는 혜택 늘고 있는 거 아시죠?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면 65세인가 70세 지나면 임플란트 2개까지 보조해 준다는 거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임플란트 70세인가 넘으면 2개 보조비 나오는 거. 해마다 건강보험 혜택은요, 무언가 계속 늘고 있어요. 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 혜택을 줘라. 선생님은 그 스케일링 혜택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시죠? 1년에 한 번만 스케일링을 하면 보험 혜택 됩니다. 15,000원이면 끝나요. 15,000원이면 끝나. 옛날에 스케일링 그냥 하려면 5만 원이었어. 아시죠? 아니면은 수백만 원짜리 크라운 한 금리빨 3개 하면 서비스를 끼워줬어. 그 정도 서비스 해줘야지 당연히. 내가 이빨 3개 하면서 150 줬는데 5만 원짜리 스케일링도 안 해줘? 옛날에 선생님이 이제 주로 서비스를 받다가 그게 건강보험 혜택이 되는 거 알고 그게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 한 번만 하면 돼요. 1년에 2번 하면 한 번은 내야 돼요. 한 번은 5만 원 내고 한 번은 혜택이 돼서 15,000원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혜택만 주는 것만 해도 옛날에 5만 원 생으로 가서 나 아프지도 않은데 스케일링에 5만 원 쓰는 거 아까웠지만 15,000원은 안 아깝죠. 안 아깝죠. 그리고 선생님 이번에 스케일링 가가지고 이빨 한쪽이 새큰한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 이렇게 약간 뭐 땜질 같은 거 해줬어요. 뭐 레진은 아니고 하여튼 뭔가 처치를 한 1분 해줬어. 그랬더니 스케일링하고 나오니까 25,000원이래. 그래서 내가 깜놀해가지고 15,000원 아닌가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 해주셨잖아요. 그게 10,000원이야. 2개 했으면 또 이제 35,000원 될 뻔했어. 그러니까 스케일링의 의의는 여러분이 치석을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은요, 내 치아를 의사 선생님이 전체 검진을 해준다고 생각해야 돼. 스케일링을 뭐하러 가? 나 이빨 날마다 열심히 닦는데 그러고 안 가는 사람 있어요. 15,000원? 15,000원 스케일링 안 하고 썩어가는 이빨 발견 못하면요 100만 원 공 6개 필요해야는 키워요. 사람들이 치과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 많이 갖고 있어. 치과 왜 가? 나 그 소리도 듣기 싫어. 나 그리고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플 때 이미 충치가 시작되는 수가 있어요. 그때 스케일링 가면 의사 선생님이 여기 지금 조금 선이 새까매진 게 이게 지금 충치 시작입니다. 그때 고치면 레진 10만 원이면 땡이야. 근데 그거 모르고 콕콕콕 쑤실 때까지 뒀다가 가면 여기 지금 씌워야 됩니다. 50만 원이야. 그러니까 치과는요. 외국 사람들 특히 선진국 사람들은요. 무조건 6개월마다 온대요. 서울에 우리 광화문에 있던 제자가 그러는데 아프든 안 아프든 이렇게 예약을 미리 짜놓고 6개월마다 무조건 찾아와서 내 이빨 지금 어때요? 검진 받는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그 정도는 성의가 없어도 스케일링을 1년마다 꼭꼭꼭 하면 그때 의사 선생님이 내 치아를 다 살펴봐. 다 살펴보고 요거는 지금 살짝 좀 금이 가려고 그러는데요. 요거는 지금 충치 시작이라서 간단히 떼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럽니다. 그러면서 병을 키우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건강권에 대한 인식 증대중으로 의료 수요가 급증합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돈도 많이 안 드는데 서비스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라는 거야. 그다음 밑으로 가세요. 자, 의료비 급증. 줄치세요. 전 세계적으로 의료비 증가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뭐가 플러스 되느냐? 인구의 노령화. 인구 노령화의 뜻은 여러분이 뜻을 잘 아셔야 돼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요. 다시 회춘할 수는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 뭔가 인체가 퇴화되고 있는 겁니다. 인체가 퇴화되고 있는 거야. 나의 그 생체의 톱은 20살 때야. 나의 생체의 톱은 20살이었어. 그럼 내가 20살이 지난 지 30년 됐어. 내가 50세라고 쳐. 그러면 나는 20년 동안 정상을 향해서 갔다가 20세에 톱을 찍었다가 그 뒤로는 30년 동안 계속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노령화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장기 시스템, 나의 생체, 나의 근육 모든 것들이 지금 퇴행하면서 질병이 점점 생기는 거죠. 그러면 노령화되는 사회는 특징이 뭐냐? 의료가 필요해져. 노인이 될수록. 나는 5년 전보다 더 건강해 이런 사람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근데 그 폭이 다를 뿐이야. 급격하게 노화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본인이 노력하고 활동함으로 인해서 서서히 노화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 속도만 다르지 내려가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인구의 노령화는 상병은 내가 뭐라 그랬어? 일상적인 질병. 뭐 큰 병이 아니야. 그냥 소소하게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 관절염. 우리가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그냥 우리가 일반인도 파악할 수 있는 거 두 개가 있습니다. 1. 걸음걸이. 일단 걸을 때 안 아파야 돼. 그리고 걸음걸이가 파워가 있어야 돼. 그다음에 두 번째 아세요? 요양원에 근무하는 우리 제자가 그러는데요. 건강한 할머니일수록 목소리가 창짱하대요. 목소리가 선명하고 짱짱하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 이렇게 발음을 잘 못해요. 마치 혼자 말하듯이 이렇게 웅얼. 우리가 착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70, 80, 90 되면. 그래서 그 요양원에 근무하는 제자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원장님 그 할머니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요 걸음걸이가 짱짱하시고요 목소리가 짱짱하세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상병 양상의 변화로 만성퇴행성 질환 관절염이죠. 그 다음에 의료보험의 도입으로 재정 압박 요인이 완화된 것도 문제다. 이게 그 얘기야. 요즘 웬만한 커피 3,000원, 4,000원 하잖아. 병원 한 번 가면 3,000원이면 되잖아. 그냥 1,000원짜리 3개 가져가면 진료받아요. 개인병원. 그리고 약값 뭐 한 2,000원, 5,000원만 가져가면 돼. 10,000원도 필요 없어. 5,000원만 가져가면 개인병원은 진료받고 뭐해? 약 타고 다 해야 말이야. 그러니까 의료비가 그렇게 내려가니까 부담이 오는 거지. 그래서 하루에 2번 병원 가도 돼. 오전에 한의원 가서 물리치료하고 오후에 개인병원 가서 진료받고 하루에 2번 뛰는 거야. 할머니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줄 보세요. 85쪽에 절제되지 않은 의료 이용과 의료시설 장비의 투자가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장비를 고가로 들이면 여러분이 그 생각 하셔야 됩니다. 몇 억대는 그 의료 장비를 들였어, 병원에서. 그럼 그 서비스용 아니야? 그거를 수가를 환자로부터 받아내야 되잖아. 그래서 과잉진료가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감기는 바이러스균인데 왜 감기로 온 환자에게 항생제 주사를 왜 놔줘? 균이 다른데 바이러스 환자는 바이러스 제제를 투여하게 해야지 왜 가나마이신 엉덩이 주사를 맞춰서 보내? 그 상관없는 거야. 그게 전형적인 과잉진료야. 그게 대학병원급에서는 없습니다. 감기로 왔다고 그래서 엉덩이 주사 IM 안 해줍니다. 근데 개인병원 중에서는 왕왕 그런 데가 있어. 그러면 할머니들은 또 뭐냐 하면 아이고 그 병원 좋아.
주사도 꼭꼭 놔주고 뭐 엉덩이 서비스하는 거야 지금? 구멍 한번 뚫어서?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갑시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셋째 줄. 1989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가 전국적인 건강보험 전원 실시야. 외우세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을 전 국민에게 적용했느냐? 1989. 1989. 그래서 두 가지를 다르죠. 하나는 직장보험, 하나는 지역보험일 뿐이지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다음날 나의 자료는 칼같이 지역보험으로 갑니다. 또 내가 지역보험을 들고 있다가 내가 사대보험 들면 또 칼같이 직장보험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둘 중에 하나는 언젠가 꼭 들어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사대보험, 특히 건강보험을 뭐라고 부르냐? 강제보험이라고 합니다. 강제보험. 내 의사와 상관없어. 나는 안 아플 거야. 보험비 안 낼래? 아니에요. 나라에서 이거는 강제보험입니다. 자, 1번 1차 진료 단계. 자, 보건의료 전달체계 제가 얘기했죠? 그 삼각형 피라미드 모양인데 베이스를 받치고 있는 게 1차 진료 단계입니다. 그래서 1차 진료 기간입니다. 자, 첫째 줄. 일단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진료 체계를 말하죠. 그래서 다음 줄. 일반 의사나 개업 의사가 담당합니다. 그 다음 줄. 전체 질병의 71서 80%. 전체 질병의 71서 80%를 관리합니다. 그 다음 2차 진료기관이나 3차 진료기관으로 의뢰를 해요. 여기 우리 병원에서는 당신의 질환이 치료하기가 뭔가 부족합니다. 그럼 병원 가라 그럽니다. 자, 거기 보세요. 이 1차 진료기관들은 외래 진료를 위주로 하는 의용급인데 뭐가 들어가 있느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개인의원, 조산원이죠. 조산원까지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진료 단계는 2차 진료 기관은 병원급이죠. 병원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문의가 있는데 전문의. 여러분 아세요? 일반의와 전문의의 차이는 뭐냐면 일반의는요. 의대에 나오면 모든 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돼요. 그게 일반의야. 6년 의과대학 졸업하면 의사 시험에 붙기만 하면 일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GP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전공할 과를 정해서 인턴과 레지던트 코스를 끝내고 전문의 시험에 붙으면 전문이에요. 그때 자기 앞에 뭘 붙일 수가 있는 거야. 내과 전문의,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그러니까 전문의는 의대 다닌 만큼의 기간을 수련을 해서 한 가지 과에 대해서 스페셜한 스킬이 있는, 말 그대로 전문. 우리가 전문 좋아하잖아. 무슨 전문 이런 거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의가 있는 기관이 병원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줄. 1차 진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없는 질병 상태로 진전되어 의료시설이나 장비, 의학기술 등의 수준이 높은 진료를 요구하는 환자를 담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기 걸렸을 때 병원 갈 필요 없다는 얘기야. 우리 집 앞에 가정의학과, 내과, 이비인후과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도표 네모에나 도표 네모에 놓으세요. 이 도표 아래 칸에 있는 거 표 그림 3-.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의 기본 모형 네모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3차 진료기관입니다. 3차 진료기관은 보다 분화 잘게 나누지. 안산고대 병원 보면요. 알레르기 내과 클리닉이 있어요. 알레르기 내과. 간, 췌장, 담관 클리닉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파트가 갈라져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소화기 내과 따로 있습니다. 소화기 내과. 위, 식도, 십이지장,
결장, 대장 등의 진료를 전담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섬세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섬세한 진료. 그래서 1차, 2차 의료 서비스보다 아주 분화된 전문의 서비스를 받는 게 3차 진료 기관입니다. 그래서 86쪽으로 넘어가.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이걸 3차 진료기관이라고 합니다. 대학병원은 거기다 써요. 수련의와 간호사, 의사를 수련하는 기관이죠. 안산대학교 간호학과가 있다면 안산대학교 간호학과는 동네 이비인후과 가서 실습하는 거 인정 못 받아요. 병원 종합 3차 기관에 가서 실습하는 것만 인정받아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500베드 이상의 종합병원. 근데 500베드 이상의 종합병원 말고 일단 종합병원이라는 거는 100베드 이상. 이거 시험에 나온 거 아시죠? 종합병원이라는 거는 병상이 100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7명 이상의 전문의가 있어야 됩니다. 7명 이상의 전문의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 병원은 병원급인데 종합병원을 만들 정도의 전문의와 재력과 인력이 없다. 그러면 99배도 만들면 돼요. 99배도. 그러면 종합병원 아니에요. 그냥 병원. 또 우리 한의원은 한방병원까지는 필요 없고 입원 환자를 받고 싶어. 그러면 29배도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의원이에요. 의원.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 입원 진료와 의학 교육과 연구를 임무로 합니다. 그리고 누가 지정한다 그랬어? 보건복지부가 지정합니다. 보건복지부. 3차 진료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을 해야지 3차 진료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갑시다. 특수진료병원이 있어요. 특수진료병원은 특수치료 및 질환을 위한 진료를 하는 곳이죠. 대표적인 게 감염병, 정신병, 산재병, 특수방사선 치료. 특수방사선 치료는 이제 서울에 있는 암 전문 원자력병원. 그 다음에 산재병원은 여러분이 아시죠? 근로중앙병원. 어디 있어요? 이동에 있잖아. 1동이냐 2동이냐. 안산대학교 옆에. 근로중앙병원. 산재 전문병원이고. 그 다음에 정신병원 있죠. 정신병원도 특수병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염병, 감염병만 치료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립마산병원이 옛날에 결핵병원이었었죠. 국립마산결핵병원. 왜냐하면 마산이 그 남해 바닷가 아주 공기 좋은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결핵 환자 많을 때 거기다가 가서 치료하라고 입원시킨 거죠. 그리고 입원 진료를 할 정도 플러스 장기간의 영양관리와 투약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예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해주던 병원이 국립마산병원이에요. 또 대표적인 게 뭐야? 소록도 고흥의 나병원도 특수병원이죠. 일반 병원 절대로 아니죠.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보건의료 전자혜택에 대해서 선생님 능력껏 설명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항상 이 보건행정 분야를 수업하면서 느끼는 게 여러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설명을 제가 자세히 한다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의 몫이죠. 제가 보건교회에서 얘기했지, 강의의 장점은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단시간에 많은 지식을 주는 것이다. 장점이고, 단점은 뭐라고 그랬어? 그 강의를 듣는 사람의 습득력은 믿을 수 없어. 내가 10을 줬다면 어떤 분은 7을 가져가고 어떤 분은 5를 가져가고 어떤 분은 3을 가져가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야.
그럼 결국 뭐야? 내가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떤 방법뿐이 없어. 취득력을 높이는 방법. 내가 얘기했죠. 공부에는요. 리피트뿐이 없어요. 리피트. 여러분한테 제가 예습은 바라지도 않아. 예습은 바라지도 않아. 뭐를 하라는 얘기일까? 복습을 좀 해주세요. 제발 선생님 수업 끝나고 금방은 말고 그날 안에라도 오늘 보건간호 배운 거를 한번 읽어나 보자. 그러면 뭔가 다시 그 24시간 안에는 들어와요, 머리에. 근데 3일 뒤에는 거의 안개처럼 사라져 있어요. 그나마 안개처럼 사라지기 직전에 좀 노력을 하면 그래도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복습 좀 하고 삽시다. 제발. 10분 있다가 그 뒤에 진도 나갈게요. 자, 잠깐 쉬세요.